할 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좀 급했는데요. 내용을 좀 간추려서 핵심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공부든 예습과 복습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예습을 하는 사람은 한 B 정도 된다고 하면은 복습까지 하시는 분은 이제 A가 되는 거죠. 이 예습 복습은 우리 두뇌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저녁에,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 더 하고, 한 달 정도 뒤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3번 정도 반복을 해야만 장기 기억으로 우리 뇌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려면은 무한 반복, 뭐 3번, 4번, 10번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되죠. 저도 존재할 시간 독일어 읽을 때는 거의 뭐 외우다시피 읽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나오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 강의제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무릎의 종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무릎을 물어왔는지 그 무릎에 따라서 우리가 얻었던 대답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일단 우리가 무엇을 물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하이데거의 위대함을 아주 단순하지만 물음의 어떤 다른 물음을 물은 데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 물음을 묻다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사실 물음, 정말 그런지를 물었다가 하이데거에 와서 무언 물음도 묻고 사실 물음도 묻고 마지막으로 어찌 물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음 형태를 갖고 철학을 하는 이제 새로운 모범을 이제 보였고요. 다만 하이데거에도 물론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아주 주요한 물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언 물음과 어찌 물음, 사실 물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 철학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이 도덕, 당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빠져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철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그 물음이었거든요. 사는 게 뭐지? 이라는, 사는 게 뭐지라는 이 단순한 물음이 저를 한 20년 동안 이끌고 왔는데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물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열심히 물었는데 왜 이걸 묻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있지만은 왜 죽지 않고 자기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뭐 천명이든 이런 문명이든 숙명이든 이 근본적인 아주 어두운 물음이 있죠. 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물음도 묻지 않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하이데거가 포기했던 물음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도 이것이 절대 포기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점점 더 오늘날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사람이 뭔가요?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더 심각한 물음을 묻게 됐고요. 바이오닉스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는 과정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 이제 더 심각하게 묻게 되는 거죠. 인간도 복제가 된다면 도대체 사람이 뭔가요? 새로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유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왜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은 왜 있는가? 이런 하이데거에게서 빠졌지만은 철학에서는 절대 포기될 수 없는 거듭거듭 새로이 물어줘야 되는 이런 물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 같은 이제 소장 철학자들이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데거의 주된 물음은 사람은 어떻게, 어찌 있는가라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에 이제 다자인 거기에 있음이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낱말이 엑시스텐스,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 게임에 관한 영화인데 엑시스텐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로 나가서 있다. 이제 제가 아주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엑시스텐스는 영어로 이그지스턴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실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이런 번역어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가로막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나가서다. 이렇게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거기란 어디냐? 하이데거 말하는 거기는 사람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은 개 또는 로봇 또는 뭐 윤리적인 당위, 학문, 뭐 TV, 미디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있는 모든 것의 그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하는지 그 있음 일반의 의미 뜻하는 바가 여러 밝혀진 자리. 저는 이걸 마당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 마당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자리이면서 장소이고 시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제1마당, 제2마당 하면은 마당극 할 때 이 마당은 사람과 어떤 사건과 연극이라는 그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지는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사람과 공간과 시간 그리고 모든 인연 이런 것들이 사물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죠. 마당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자리 그게 바로 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바로 사건의 장소 그것을 거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거기는 바로 있음의 이해가 있음이 이해되는 장소이자 또 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있음이 기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리고 있음이 우리에게 말 건네는 그래서 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하는 그런 이제 장소 또는 마당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그 있음,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있구나, 내가 있다는 그 사실과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있음의 사실 그리고 있을 수 있음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나는 그런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기억이었습니다. 메모리라고도 하고 무네모시네라고 표현했던 기억. 근데 기억이라는 건 얼마나 좁은 공간인가. 또는 이제 재현, 이 프레젠테이션, 재현이라고 표현하고 다시 여기 현재 있게 해주는 거, 뭐 그림 같은 것들 또는 뭐 메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재현해주는 거죠. 미디어, TV 이런 것도 재현해주는 거, 재방송, 재현이죠. 그다음에 의식, 경험 또는 이제 사유 이런 우리 이제 인간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이데거는 이런 공간성과 시간성 그리고 사건성을 모두 한데 아울러서 그냥 거기라는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뭔가 정확히 개념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두주자였다 보니까 정확히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덩어리로 거기라고 표현하고 시간, 공간, 사건, 의미, 뭐 진리 등등 수많은 이제 또 하위 낱말들로 풀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철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뭉쳐서 그냥 지식이요처럼 저것하고 말을 해버린 다음에 자기는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고 있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챌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항상 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개가 있다, 돈이 있다, 뭐 사람이 있다, 시간이 있다 이런 있음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뜻이 여러 밝혀지는 자리다.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면은 사진기가 있다 그러니 찍어라. 그럼 찍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이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 마당 이렇게 이제 거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음의 뜻이 여러 밝혀져 있는 그 마당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하이데거는 나가 있음이라고, 나가 섬이라고 거꾸로 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릴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마음조림이라는 새로운 또 용어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통은 하이데거 공부하신 분들은 염려로 알고 계십니다. 염려. 우리가 번역한 건 아닌가.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염려, 배려, 심려.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한자를 가지고 불교 용어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요. 의미도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인데 너무 어렵게 번역이 돼서 이것도 제가 완전히 다른 번역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마음이 졸이다, 긴장하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애가 혹시 고3인데 대학에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혹시 이렇게 될까봐 그럴지도 몰라 이런 뭔가 나름대로의 가능성 내가 피하고 싶은 가능성 또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졸여지는 거죠. 긴장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르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말에 마음이라는 용례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훨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으로 한번 백치라든지 짐승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보, 백치들은 늘 웃고 있어요. 긴장하지 못해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졸여지지 않는 거죠. 짐승들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짐승이나 백치들은 그러니까 있음의 이해, 있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을 맞닥뜨리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마는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짐승들의 세계는 좁다. 없는 건 아니고 좁다. 개도 말할 수 있죠. 그죠? 좁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은 거죠. 또는 얕은 거죠. 또는 적은 거죠. 또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 표현으로 치자면은 가난하다. 이거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적고 얕고 또는 좁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보자면은 이제 사람과 다른 짐승들, 동물들과의 큰 차이를 말하자면은 그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겠다. 그 마음 조림의 정도가 크냐, 적으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나가성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죽음, 양심, 빛 이런 것들 우리말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먼저 제가 그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감정적으로 좀 전달을 해보고 싶었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딱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거죠. 우리 그 전 지구 인류가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 희로, 애락, 애호 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마당이라고 다 거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란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지시사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전자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려져 있다는 것 일종의 삶이 벌어지는 어떤 일, 그 사건의 자리, 마당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요. 지금 인생의 역정을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 전체를 한 장면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희라는 것을 보시면 이거 기쁘다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데요. 기쁘다라는 것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눌려가지고 찌푸둥하고 삶이 힘들어졌을 때,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가벼워지는 거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날아갈 듯이 뛸 듯이 뭔가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 훌훌 털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라는 건 골래는 건데, 성내고 골래는 것인데 뭔가 골이 생기는 거죠.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뭉치냐면은 물줄기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세찬 물줄기가 홍수가 났을 때처럼 골짜를 막 내면서
한쪽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거, 거침이 없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샘이 솟구쳐 오르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성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당하다는 것의 감정입니다. 옳지 않다는 그런 이제 기분, 그것이 터뜨려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사회 정의에 관한 이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애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공자님께서 애사라고 쓰면서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 죽음을 슬퍼하라는 거죠. 슬퍼하라는 것은 슬프다는 게 핵심이 뭐냐면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붙잡고 싶은 거죠. 슬픔 속에는 붙잡고 싶은 어떤 마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슬프지 않은 거죠. 무엇인가 사라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떠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그것이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즐겁다는 뜻인데요. 즐겁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절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게 즐거운 분들은 칠수록 잘하게 되죠. 저절로 치게 되는데요. 피아노 치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피아노 치는 건 즐길 수 없고 남이 치는 피아노를 듣는 거는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때는 들음에서 잘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날 만큼 절로 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질리지 않아야 됩니다. 실증이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즐겁다라는 것은 해도 질리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 자, 우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기시지 구령 여로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번역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배움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운다는 게 뭐냐? 원래는 이게 배우다 뜻이 아니고 놀다였는데 어쨌든 배우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 모른다 또는 이제 어떤 텅 비어있는 그런 그릇 또는 이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종이와 같은 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지는 상태. 이것이 배움이네요. 근데 이 사역동사니까 베개 하다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아이를 뵐 때 베개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배움이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스스로를 아이를 자기 몸에 베개 함으로 여자는 아이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습할 때 습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습, 익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내가 이미 밖에 있는 걸 안으로 가져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익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거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를 배울 때 밖에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또는 귀로 듣고 안으로 받아들여도 잊어버리게 되고 잘 안 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우는 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를 한 10달 동안 뵌다는 거 힘든 거죠. 고통이라는 것을 딛고 아주 견뎌가지고 무엇인가를 낳았을 때 기쁨이 오긴 하지만은 배우는 과정 자체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기 싫지 배우고 익히는 게 즐겁다라고 말하는 공자님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주 간단한 거네요.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는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통해서 너 자신 또는 우리의 삶이 훌륭해진다는 거죠. 열매, 그 결과, 사람됨 이것이 훌륭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슬기라고 보는데요. 슬기가 보다 많아지고 늘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그것이 즐거운 것이지 하기 시습 자체가 즐겁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즐거운 삶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도 제가 오늘 또 10년 기회에 만든 PPT인데요. 마지막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뭔가 선물을 많이 주고 싶어서 100마리 말보다 이제 하나의 이런 그 정서적인 교감에서 중요하거든요. 특히 하이데거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 제자가 그린 그림을 제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쓰게 됐는데요. 잘 보시고 도대체 그 둘은 어디로 나가 서 있는지 한번 어디에 나가 서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거죠?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나가서 있는 걸까요? 제가 이 그림을 지난 토요일 날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딱 여기에 쓰면 아주 정말 좋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또 설명도 들어보니까 잘 맞고 사연도 있는 그런 그림인데 사연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남자는 뮤직비디오의 한 주인공인데요. 뒤에 뒤돌아선 저 멀리 뒤돌아서 있는 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인은 이 남자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또 여인은 애수에 젖어 있죠.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다른데요. 각자가 저마다의 세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또 자신의 미래로 자신들의 사랑으로 나가서 있는 거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물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 existence라는 말은 우리가 실존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실존이라는 말 실제 존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오역된 거죠. 그런 뜻이 없다는 건 아닌데 중심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센티아라는 말의 반대인데 에센티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 정신, 무엇, 본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정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정신. 그러니까 이 정신, 신의 정신 또는 순수 본질 이런 것들 뜻하던 에센스라는 그 말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면 정신이 됐었죠. 인간의 정신. 이 정신은 마치 물질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독립해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실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러한 에센스, 본질이라는 것은 마치 캡슐과 같습니다. 완전자로서 동떨어져 있는 거죠. 자족적으로, 자립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저홀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고치, 누에 고치처럼 이렇게 캡슐처럼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바로 엑시스텐티아는 그런 캡슐을 뚫고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방으로 치자면 문을 열고 벽을 허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벽이 허물어져서 거기 튀어가지고 서로 뻥 뚫려버린 상태. 이게 바로 엑시스텐티아죠.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거죠. 또는 안 밖에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존재 방식이 달라진 걸 말하는 거죠. 정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안과 밖, 세계 속으로 나가 있고 내가 굳이 고치 안에 있다, 캡슐 안에 있다가 정신으로 있다가 어떤 사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사물 곁에, 사물에게로 또는 그 사람의 정신 속으로 또는 우리 둘 사이에 벌어진 사랑의 그 한가운데 애로 이미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스텐시아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히 이해하는 거고요. 그럼 까미나 사르트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존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 철학은 너무나 쉽게 이해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마께 사랑을 받으려고, 또 자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선생님께 귀여움을 받으려고 누군가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속에 있음의 의미였는데요. 바로 세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건 속에 미리 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나가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가 있는 그곳은 위험한 곳일 수도 있네요. 실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험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 심연이 있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독이라든지 또는 배신이라든지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거, 그죠? 들판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실존 철학에서는 이런 어두운 세계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의 맑고 상아탑 같은 깔끔한 세계 속에 있지 않고 혼탁하고 탁월하고 어두운, 그리고 인간의 본능과 충동이 막 한데 뒤엉켜버리는 그런 세계 속에 나가 있으니 누가 날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 어두운 속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속에 나는 본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심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실존 철학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 나가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철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감이라는 X, 실존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엑시스텐츠 할 때 X는 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나간다는 뜻입니다. 엑소더스 할 때 그 X죠, 그죠? 바깥으로 나가다, 나간다는 뜻입니다. 바깥으로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안으로가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다. 근데 이 기본적인 나감의 의미는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긋다, 금을 긋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금을 그으면 넘어오지 마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어르신들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책상을 쓰면 둘이 같이 써가지고 중간에 금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 금 그어놓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금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금이 있는데요. 이 금은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경계라는 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나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도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파트 이런 모든 것의 총합을 나타내는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이런 것들을 모두 넘어서 버린 거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넘어서 버렸어요. 어떤 아파트는 아름답죠. 어떤 아파트는 추하죠. 이 추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파트 자체의 성질은 아닌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중요한 용어는 로서라는 겁니다. 로서. 이게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망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이데거가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망치는 뭐 하는 것일까요? 못을 받기 위한 것이네요. 그러면 이미 나는 망치를 볼 때, 저것은 못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서 나에게 이미 해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해석의 사건들 거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지평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지평 전체로 넘어간다. 이제 영어로는 호라이즌, 독일어는 호리즌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서 이해를 하죠. 그럼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한국어가 말해주는 모든 그 이해의 지평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하이데거까지 묘하게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간과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하이데거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저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었죠. 그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끊임없이 배워왔다는 거죠. 배워왔다는 것은 누군가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미 있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거, 말하는 법, 밥 먹는 법, 걷는 법 등등 수많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가르칠 수 있는 거, 공통적인 거,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라는 공통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 모방할 수 있다는 거, 누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단순한 사실이 우리가 바로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이번 강의에 계속 강조했던 거죠. 묻는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론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어가지고 대답이 안 되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묻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파고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증명하고 싶은 거죠. 올바른 알을 얻고 싶은 거죠. 올바른 알을 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근거를 찾는 것이고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짜임새 있는 어떤 알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학문, 이론, 설명, 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묻고 스스로 대답할 때는 그것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은 곧
상상한다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으면 근본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 밝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라고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는 것, 다음에 해석하는 것, 나름대로 삶에서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물을 줄 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요건데요. 열어 밝혀진 데까지 나아간다. 이따가 제가 이제 결론에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반복할 텐데요. 우리는 살아있지 않고 살아나가는 거죠. 살아있기만 하다면은 지금 하이데거는 계속 어찌 있냐고 묻고 있잖아요. 왜 어찌 있냐고만 묻고 있는지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나가는 걸 강조해야 될 텐데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서양 철학의 전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누군가 보여주는 거죠. 또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죠. 내가 배웠든 스스로 깨달았든 우연히 만났든 나한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없다면은 운명이죠. 우연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 현장에 오시려면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촉을 했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우연한 사건들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철학 속에 뭐도 들어와야 되냐면 운명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이데거 이 운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데요. 운명이라는 요소를 배제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운의 철학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섬이라는 건데, 섬. 우리말에 이제 그 다도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섬 참 많은데요. 섬은 서다에서 온 거죠. 섬, 바다에 이렇게 서이 부뚜부뚜 서 있는 것들이고 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나름대로 상태로 굳어진 거, 이것을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situation인데요. situation이란 말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둥, 어떠한 상황, 어떤 서 있는 것들의 물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상황 속에 들어서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요.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falling in love 하면은 사랑 속으로 빠져드는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의 주체, 사랑의 임자가 내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난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수단이 되는 거네요.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무엇인가 하는 거죠.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상황에 못 이겨서, 상황에 휩쓸려서, 상황이 시키는 대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로 현재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는 자연도 있는데 뭐 기분이 좋을 때, 보통 자연환경이 좋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등산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도구,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또 다른 사람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는 자연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나지는데 바로 이들이 나에게 나름대로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기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분이란 말은 사소한 낱말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낱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감정보다 훨씬 중요한 낱말입니다. 자, 이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특정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황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배한 어떤 조율된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분입니다. 그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그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 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면은 나 기분 안 좋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 서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 이런 데 뭐 마음을, 정신을 팔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라면 뭐 한 20년 동안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계속 노력해 왔는데 뭐 어떤 걸 하다가도 보면 혼자서 낱말을 찾고 있어요. 하루 10시간도 찾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논문도 써야 되는데 우리만 찾고 있다가 시간 다 뺏기면 집에 돌아올 때 허무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가능성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능성 속에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능성 속에 빨려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그때는요, 가능성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는 독특하게도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할 때 자유를 얻는 거죠. 수많은 가능성들, 청사진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저쪽으로 그물 던져보기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던지는 자유로움도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능성 속에 빠져들어가 있다는 걸 반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빠져들든지 또는 자신의 가능성, 미래에 빠져들든지 어디 미쳐버려야 사는 거죠. 그래야만 대부분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제대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획투사,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 던지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요. 기분에 대해서 기분에 자기를 내맡기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들어간다는 기본 현상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펼쳐 던지는 이런 것이 바로 섬의 장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조건, 어디에 선 상태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통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요. 현재는 이런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자기를 소개할 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을 만나면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요즘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요즘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일, 현재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신분 가지고 고착화된 신분을 가지고 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현재의 자기가 완전한 자기다, 완성된 자기다,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누구,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누구의 덫이라고 말하는, 이건 제 표현인데요. 우리는 자기가 이제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드러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하지만 미래를 살펴보면요, 그런 부끄러움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또는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알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자기가 누구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벗어날 수 없는, 이것도 바로 내가 누구로서 서 있다는 것도 중요한 섬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나가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실존이란 말하고 매치가 안 되시죠, 지금? 아니, 실존이 왜 나가섬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바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실존이란 말도 쓰시고, 또 뭐 나가서다 이렇게도 이해하시고, 두 개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가선다고 말하는데 이 통로를 알아보면 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치를 풀어낸다는 뜻인데요, 이치는 사리도 있고 도리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뭐 수많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치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묻죠. 학생에게 이렇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이거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알아들었냐는 거죠. 그 쉬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해했냐? 알아들었냐? 그래 동의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알아들었느냐? 너 이게 뭔지 알아들었느냐? 너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네 말로 바꿔봐. 그러면 알아들은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깨닫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라는 게 뭐냐? 알아듣는 힘, 깨닫는 힘이다. 어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힘, 이것이 바로 이해다. 아주 쉬운 거였네요. 이 어려운 이치, 뭐 이론적 설명, 학설, 뭐 고상한 뭐 공자님, 맹자님 이런 말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려는 게 이거네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있어 왔고 현재 내가 있고 누군가와 더불어 있고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기분에 사로잡혀 있고 다 깨닫는다는 거네요. 이 깨닫는 능력이 있는 이상 우리 이미 그 깨달아진 세계로 이미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아진 세계는 허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닌 거죠.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기분에 사로잡히면, 사랑이라는 기분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에 조율되고 또 사랑에 의해 지배되는 거죠. 그럼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존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말은 그것이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나가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바를 이루어 나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하나는 깨닫는 힘이고 또 하나는 깨달은 바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캠코더를 하나 샀는데 저는 다룰 줄 모르고 집사람이 다룰 줄을 알아요. 저는 다룰 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집사람은 저거를 다룰 줄 아니까 깨닫기도 하고 캠코더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고 다룰 수가 있으니까 힘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아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바로 이해라는 층위 속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밑에 걸 먼저 다 설명드리고 기분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분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는 기의 분한이라는 뜻입니다. 분한, 만큼이라는 뜻이죠. 기의 만큼. 기라는 것이 모이고 흩어진다고 봤는데요. 기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 이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 원기고요. 원기. 원래 으뜸이 되는 기는 온 우주에 아주 그냥 평등하게 고루두루 퍼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 뭉치고 빠르게 흐르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모이는 만큼의 정도, 흩어지는 만큼의 정도, 세기의 정도, 샘여름의 정도만큼을 가지고 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의 움직임이 있고 그 기의 움직임을 우리는 기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건 아니네요. 그죠? 우주론적인 낭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가 어떻게 운행하느냐? 사람에게서는 그 기가 운행하는 것이 말로도 드러나고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기분이 잘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연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는 기에 드러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기의 운행, 기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서도 기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기분보다는 분위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조율되어 있다. 공포 상황이면은 몸이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상황이라는 거하고 내 몸이 떨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하고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게 바로 조율이죠. 우리말로 다스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현재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율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율되어 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서는 특정한 분위기에 의해,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 속에 뭔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마음도 있고 속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정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속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한이라는 말 아시죠? 정한. 한국인들의 그 한이 많다, 정이 많다 할 때 정한을 합쳐 쓰는데 정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마음입니다. 사무치는 마음, 주고받는 마음.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고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고받는 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 주고받은 마음은 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안 받아줘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은 정을 주고 싶은데 정이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어리졌잖아요. 이걸 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주고받아서 사무치게 소통이 되면 그것이 정이고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응어리지면은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것을 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할 때 이 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외부 세계와 나름대로 상응하는 서로 주고받은 그런 마음. 그런데 이제 뭐 좀 속마음이라고 일단 뭐 좀 정확치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불안이라는 것은 원래 독일어나 영어로 보면은 이제 anxiety 또는 angst라는 것은 막 누군가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이제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적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 막혀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우리말로 불안하면은 편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불안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왠지 저기 걸려있는 뭔가 뭐가 불안하다 그럴 때는 그것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이지 않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공포라는 것은 이제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서움은 아주 쉬운 용어입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나를 무수려고 하는, 무너뜨리고 부수려고 하는 어떤 것에 접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우리의 마음을 무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이네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뚜렷해지는 겁니다. 뭔가 불길한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피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쥐탈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갑자기 뚜렷해졌을 때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영화를 볼 텐데요. 유로파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면 참 좋은 영화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물음의 중요성, 그다음에 모험의 중요성, 모험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어떤 어려움, 다음에 사람들 간의 그러한 팀워크, 그리고 나서 이제 갖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갈등, 번민, 우정, 그리고 희생,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기분과 관련해서 불안이라는 한 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James, listen to me. His oxygen level is redlining. Get him back inside the ship. Okay. Where's the lock? I'm coming in. 지금 이제 우주선에 고장이 나가지고 두 명이 바깥으로 나가서 고장 부위를 수리하던 중에 한 사람의 이제 산소 탱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 뒤에 안 보이는 이 뒤쪽에 있는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지금 호흡 곤란에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끈을 잡아당겨서 일단 구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Stop. Don't go in. What? Something on your suit. It's hydrazine. Guys, we got a problem. I got hydrazine on. Why don't you hit me when we pop the panel? It's covered in it. It's in the seams. It's everywhere. What can we do to decontaminate? We can't. We'll bring him in. The air in the ship will become toxic. Come on. Shit. We should get him in the pocket if we can. We can't. There'd be too much risk of fingering it. We gotta figure out a way to get the suit clean. It's not coming out. I'm totally screwed. Andre, get in the lock. We need to depressurize your suit now. Then we'll figure out how to get James in. Seriously? Come on, man. I got 20 minutes of oxygen. There's no way to get it clean. Andre. I'm not doing it. I'll get you out of the suit. What? Into the airlock. You'll be out of the suit less than 2 minutes. It's survivable. Is that even possible?
지금 이 상황이 왜 공포스러우냐면 무중력 상태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를 우주선 안으로 집어 넣으면 반동으로 자기는 우주선 바깥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제 분명히 알고 한 행동이죠. Roger, close the airlock now. Jason, No longer attached to the hull. I said close the lock. Roger, close the lock. airlock is closed. Oxygen is flowing. Repressurization in 10 minutes. Zena, you gotta go get him. We can't. By the time we get there. James, Yeah, I'm here. Christ. I'm gone. Oh, shit. 그 뒷장면은 여러분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20분 뒤면 모든 산소가 바닥이 나고 그 우주 공간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 찰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고 동료를 밀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선장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 이제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독일어로 레베라는 것인데, 요거는 뭐 독일어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잘 안 쓰는 독일어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 만나서 레베도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게레데, 레데, 뭐 베레데 이런 말들이 있는데, 레데라는 건 우리말로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면 기본적으로는 알아듣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개가 있으면 개하고 누군가 장난을 치죠. 그럼 개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개 자체가 아니고 개 있음의 의미로 나가섰다는 걸 의미하는, 넘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기분이 즐겁잖아요. 개를 강아지랑 놀면은 그 기분에 맛보아서 강아지랑 즐겁게 논다. 그것도 역시 나가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강아지랑 무엇인가 말을 주고받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소개를 많이 드리려고 했다가 많이 못했는데 우리말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또 이제 말이 뭔지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려워서 잘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말음질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촘스키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시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 이론들이 있지만 헤로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들도 다 타당한 바가 있지만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이제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말로는 말이라는 것을 말음질하다, 마디마디 나누는 것이다. 마디마디 나누어서 하나의 옷을 해입히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느낌이라는 뜻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 세 개를 말이라는 기호를 통해 가지고, 소리 기호든 또는 글자 기호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디마디 나누어서 토막토막 이어 가지고 하나의 그림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수단이기도 하면서 그려진 전체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 다 이해하시죠? 뭐 이해 못하실 분이 없죠. 그러면 나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덩어리잖아요. 나는 역사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말했을까요? 몇 명 정도가 나라는 말을 썼을까요? 언제부터 썼을까요? 또 나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덩어리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는 사과는 또 어떤 거야? 사과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사과가, 나는 사과를 하면은 는과 르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졌죠. 이걸 매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 나는 사과를 하나의 매듭으로 본다면은 나와 사과의, 나는 사과를이라는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마디의 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이 안 날까봐 제가 적어왔는데, 사과를 먹는다도 되네. 먹는다도 풀어내는 거죠. 그죠?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는 사과를 던진다. 나는 사과를 판다. 나는 사과를 쪼갠다. 태운다. 뭐 쓰다듬는다. 사과를 사랑한다. 사과를 사랑한다. 사과를 존경한다.
나는 사과를 책상 위에 놓지 않는다. 좀 어려워지는데요. 부정어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무한대로 나와 사과의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사과라는 하나의 단순해 보이는 두 개의 사물을 이 수많은 무한대의 마디로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그림이나 또는 집이라든지 관계를 엮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엮어가지고 마디마디 이어가지고 하나의 형태화하는 것이다. 옷을 해입히는 것이다. 마름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세계 속으로 또는 가능성 속으로 또는 이제 어떤 것의 의미 속으로 나가서게 해준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말이 없다면은 말을 갖지 못한 동물은 나가설 수가 없겠네요. 돌멩이는 말을 하지 못해서 나가설 수가 없죠. 또 이런 기분의 능력을 갖지 못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나가설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 능력,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채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은 깨닫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비교하자면은 나가섬의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existence 또는 existence라는 이 말은 실존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말이 됐든 기분이 됐든 또는 이제 이해가 됐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다. 거기에 나가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정확히 우리가 서양 철학을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